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2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이쪽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찌 보면 가장 최근의 한류의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K-팝 산업의 어떤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는 미국 음반 산업의 뭐 마돈나라든지 마이클 잭슨,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한류의 그 확산에 큰 원동력이 되었던 BTS에 대해서 논문들, 뭐 또 저서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번 주 이제 12주 차가 되는데요. 12주 차에 이제 K-드라마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K-무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14주 차에 가면 한류와 언어에서 다시 언어, 과연 이러한 어떤 그 한류라고 하는 문화 산업이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더 넓게 봐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또 언어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제 이번 학기 한류와 언어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여기 요번 주에 하는 보다시피 이제 PPT 분량도 자꾸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특히 K-드라마에서 가장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뭐죠? 파친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수업 시간에 앞쪽에서 우리 잠깐 또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 수업은 핵심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1차 한류, 초기 한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것이 현재 21세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주 차에는 초기 한류, 그리고 사실 이 제1 한류라고 했을 때, 한류의 시기를 나누었을 때 제1 한류의 시작은 사실 드라마였고, 이 드라마가 어떤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제 수출되어서 환영을 받게 되면서 한류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기서는 주요한 초기 한류의 원동력이 되었던 드라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늘 요번 주차에 나중에 왜 이제 초기 한류가 이렇게 수용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들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시면요, PPT 이쪽을 보면 한류 드라마의 흐름과 성공 요인 재고라고 해서 이제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별에서 온 그대를 대상으로 한 어떤 가장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들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이 오세정이라는 교수가 교수님께서 인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K-드라마의 태동은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를 텐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방송 쪽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송 콘텐츠 쪽에 좀 관심이 있다면 한번 좀 찾아볼 만한, 이순재 씨가 나오고, 김혜자 씨가 나오고, 최민수 씨, 하이라 씨 이렇게 나오고, 박철이라고 하는 아주 스타 프로듀서고요. 그다음 김수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아주 유명한 이제 고대 국문가 출신인데, 역시 스타 작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마지막 목욕탕집 아들들인가, 그 드라마에서 김희선을 스타로 만들고, 그 이후에 드라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주로 뭐냐면 대가족들, 이 사랑이 뭐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만 해도 서울이 고향이고 핵가족 출신 남매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핵가족 출신으로, 사실 선생님 또래로서는 드문 핵가족 출신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지방분이었다가 다 서울로 올라오시고,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형적인, 전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형제가 적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처럼 둘인 집도 거의 한 5명? 거의 그런 집이 되게 많아서, 부모와 자식만 해도 인구수가 많은데,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그래서 보통 이 김수연 씨의 드라마는 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뭐 사랑과 야망 뭐 이런. 네,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김수현이라고 하는 그 작가를 써본 어마어마한 그런 거의 80년대, 90년대까지 80년대까지는 아닌가? 90년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그런 스타 작가입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제 사랑이 뭐길래가 이제 방영이 됐고, 그 드라마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대단히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뭐 모래시계라든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건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어떤 한류로서 영향을 받았을 때는 좀 이제 나중에 어떤 드라마가 한류로서 성공을 하려고 할 때 그 요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더 보편적인 정서에 좀 그 뭐 가족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봅시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중국의 공영 CCTV에서 방영되면서 아주 중국에서 뭐 드라마 붐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무렵이 이제 80년대 중국과 교류를 이제 국교를 맺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실 언제나 중국의 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물론 그 과거의 역사에서도 뭐 신라반과 같이 또 우리의 문화가 뭐 중국 대륙에 영향을 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획기적인 일이 되었죠. 물론 이 해외 시장에 수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뭐 만화 떠돌이 까치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에요. 프랑스로 수출은 되었는데 그다지 크게 성공은 하지 못하고 이 무렵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만화라든지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이 소소하게 이제 수출이 안 됐던 것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도 왜 어떤 그런 뭐 동남아시아나 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영화나 드라마를 희귀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정도밖에 안 됐어요. 중국에서 사랑이 뭐길래 붐 이후 일본에서 이제 겨울연가,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더라도 다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겨울연가는 아마 겨울연가는 연출과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텐데 2001년, 2002년 아주 그야말로 큰 흥행을 하게 됐고 겨울연가는 중국보다는 일본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사마라고 해서 무슨 사마 하는 그런 유행을까지 만들게 되는 이건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뭐 늘 좀 껄끄러울 때도 있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일본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굉장히 90년대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너무 대놓고 베끼기까지 했던 적이 되게 많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꽤 많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공정하게 수입돼서 이제 그 저작권을 가져가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복면가왕 같은 경우라든지 또 뭡니까 너목보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중국이나 이런 경우 좀 가서 그냥 카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는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장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것인데요. 사극이거든요. 사극이에요. 근데 대장금은 상대적으로 요즘 이제 글쎄요. 요즘과 같은 어떤 그 한류의 분위기라면 한식에 대한 관심에 편승하여 대장금이 더 큰 히트를 쳤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서 대장금이 거의 범아시아적이다라고 할 만큼 지금 소개하고 있는 4개의 드라마 중에서는 가장 큰 히트를 쳤어요. 특히 뭐 서남아시아, 소위 말해서 중동권이죠. 중동권까지.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사극들도 굉장히 그 큰 흥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장금은 범아시아적이었던 반면 어떤 사극들은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 주몽 같은 경우는 이란인가에서 뭐 시청률이 90% 나올 만큼, 그러니까 약간 아시아적인 정서, 그러니까 뭐 중동도 비슷하니까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인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 컨텐츠들이 좀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3쪽입니다. 한류의 출발을 드라마로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대 드라마로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드라마가 흐름을 주도하다가 그 다음에 K-팝이 2010년대부터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을 했다가 2015년, 16년 한류가 침체기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BTS가 빌보드로 불려가면서 지금은 뭐
오징어 게임 터지고 뭐 영화에서 뭐 기생충 터지고 뭐 이러면서 물론 그 전에 박찬욱 감독도 꽤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기생충만큼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을 한 거라고 하기는 조금 이게 기생충이 좀 더 강렬했죠. 이게 참 재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드라마가 한류 범아시아권에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류 초기의 성공작으로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대장금. 이거는 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 초기, 성장기, 확장기. 그러니까 초기는 사랑이 뭐길래, 그 다음에 겨울연가는 성장기, 범아시아적인 확장기에는 대장금. 이 세 편의 드라마를 한류의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드라마는 지금 봐도 재미있는 코믹해요. 코믹하고 특히 그 이순재 배우가 이제 그 아주 가부장적인 그 집안의 아버지로 나오면서 거침없이 하이킥 이전에 가장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이제 좀 코믹하고 재밌고, 지금 보면 약간 좀 성평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좀 많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지금 따지고 보면 참 20년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많이 차이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그래서 1991년 11월부터 MBC에서 방영된 주말 연속극으로 65%의 시청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65%, 이란 같은데 왜 90%? 이제 다른 어떤 우리가 뭔가 시각자료로서, 시청각자료로서 TV 외에 즐길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아마 고현정과 최민수 그리고 박상원이 나왔던 모래시계라고 하는 아마 드라마의 제목은 알 텐데, 오죽하면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할 때는 수도 사용료까지 확 아주 대놓고 줄어들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왜 귀가 시간 그거 보려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에 보지 않아도 어디든지 컨텐츠를 재방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방송이 쉽지 않았던 시절,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필버그가 여명의 눈동자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지 진짜지는 소문이 도는데, 혹시 아는 사람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어릴 때 그게 여명의 눈동자가 언제쯤입니까? 90년대죠. 그것도 아주 스펙타클한데, 그 재방송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발표 있거나 그래서 재방 놓치면 그거 찾아보려고 막 일요일 날은 길을 쓰고 앉아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부장적이고 위압적인 이사장 집안과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박이사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서 아주 대비적으로 두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딸들 공부하는 거 다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아내를 존중해주는 그런 집. 반면에 이순재 씨 집안은 이제 아들만 최고 막 이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아주 코믹하게.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의 구성 양상이 달라지고, 실제로 그 이제 좀 그 개방적인 집안의 그 딸이 하이라 씨가 딸로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핵가족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네. 아주 인기가 많았죠. 우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기 이제 대바리 아버지 신드롬의 주인공 해가지고 이순재 씨가 나왔고, 여기에 지금 김혜자 씨가 부인인데, 그러니까 하이라 씨의 시어머니인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보이죠. 남편이 뭐라고 말만 하면 깜짝 놀라서 막 방구석에 가서,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폭력이, 화가 나면 막 밥상 없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최민수 씨와 하이라 씨가 이제 남녀 주인공으로 나가서, 이제 하이라 씨가 집도 이쪽은 한옥집, 좌식 생활을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막 아주 서구적인 집에 막 살다가 막 쇼파 놓고 살다가, 지금은 당연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다음 6쪽입니다. K드라마 성장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연가입니다. 겨울연가는 그렇게 꼼꼼히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약간
약간 멜로문을 썩 즐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여기 나중에 소개할 그 뭐죠?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도 오죽하면 18학번 우리 아들이 도대체 몇 년 지난 드라마를 이제 와서 왜 보냐라고 하는데 유행이 지난 다음에 뭐 지금도 요새 뭐 재방송하니까 막 1편부터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뭐 찾아보는 스타일이니까 끝에서부터 봤다가 앞에서부터 봤다가 재밌군 했어요. 근데 이 겨울 연가도 처음부터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거의 안 본 것 같아서 조금 무감스럽긴 하나 하도 TV에서 많이 나와서 뭐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 연가는 특히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특히 이게 지금도 뭐 일본 젊은 친구들은 케이팝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적으로 혐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 한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이 작품 이전에 어떤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음악이 이렇게 대대적인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어릴 때 클럽에 해당하는 디스코텍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 그 J-팝들이 다 흘러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J-팝은 지금의 K-팝만큼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갖지는 못했죠. 1960년대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서구권에서도 이제 뭐랄까요,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 소개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미디어 매체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지금의 한류만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그 K 컨텐츠들의 자리를 과거에는 뭐 J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고, 다행히 이 드라마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언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관광 상품이 많아지게 되고, 뭐 하다못해 압구정동 도산공원 앞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그 배용준 씨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가 있다 그러면은 막 그 일본 아주머니들 뭐 아가씨들 뭐 이렇게 다 와가지고 뭐 와 있고 뭐 이런 때였습니다. 네, 이거는 선남선녀 남녀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그 멜로드라마의 모든, 아마 이거 겨울연가 시리즈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가을 동화, 뭐 무슨 봄 여름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남녀 주인공의 뭐 장애가 많은 사랑, 출생의 비밀, 기억 상실증 등등등, 사실 정말 모든 그런 어떤 사랑의 절절함과 뭐 절대적인 사랑을 다 보여주는 동화 같은 환상적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지만 일본에서 큰 영향을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남이섬, 네, 남이섬 풍경이요, 메타세카이어 길이죠. 네, 남이섬은 가봤어요. 가보면 막 사진도 있고 막 아주 한참 전에 갔네요. 우리 아들이 중1 때니까 2012년쯤,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K드라마 확장기의 대표작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대장금의 흥행과 영향력은 국내 텔레비전 역사에서 최고봉으로 꼽힙니다. 사실 드라마가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 이전에 일반적인 어떤 그 드라마 수출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같은 그야말로 OTT 시스템이 정착되기 이전, 사실 지금 OTT 시스템은 거의 코로나 덕에 이제 거의 뭐 제자리를 잡은 거예요. 2003년, 2004년 54회 방송분 사극이기 때문에 길었고요. 이 긴 사극인데 방영 기간 내내 평균 시청률이 45%였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뜨문뜨문 봤는데, 이게 이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드라마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마돈나, 마이클 잭슨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마돈나 같은 여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극의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또 하나 사극의 주인공이 공주님도 왕자님도 아니고요, 양반가도 아니고, 말하자면 궁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그 멜로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종사관인가 누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대장금은 단순하게 그 한류 드라마 차원을 넘어서서 사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틀을 깬 아주 드라마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배경으로 개인의 서사를 전면에 나섰고 실록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는 하대요. 근데 이 그야말로 하급 궁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의원을 보좌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실록에 한 이름이라도 올라있다는 것은 꽤 영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근데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런 인물이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영웅서사의 장르 관습을 버리고 따르면서도, 장르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웅서사의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탄생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고난 극복기가 있어야 영웅이 되잖아요. 그걸 따르지만 여성 주인공을 통해 실현되는 여성의 서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데 이 시절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드라마 주 시청층이 여성이라는 층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남성용가의 차별성과 대안으로서의 가치에 주목을 했어요. 거기다 음식이나 의료라는 굉장히 독특한 물론 그 전에 허준을 이순재 씨가 허준의 스승으로 나왔었나요? 했지만 어쨌든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새로운, 특히 이제 초반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장면들은 먹는 거 만드는 장면만큼 매력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여성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그런 여성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은 궁녀들은 임금만 바라보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대결을 하고 성취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 이전에 이 2000년대 초반 이전의 사극과는 굉장히 달랐던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범아시아적으로 이제 드라마의 성공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사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제 이 두 여성이 여성의 사제관이거든요. 과거의 사제관이라고 하면 사제의 관계, 여러분하고 나는 여성끼리 사제인데, 과거의 사제라고 하면 대부분 어떠냐면 남성들 사이에 어떤 그런 의리와 그야말로 군사부 일체,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죠. 그렇다고 양반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시아나 항공기의 대장금호라고 하는 비행기까지, 전용기까지 만들어질 만큼 그런 대대적인 흥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네. 10쪽부터는 2차 시에 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